주목하세요. 필승 공부법을 알려주실 분을 모셨거든요. 9개월 독학해서 사법시험을 패스한 전설적인 공부법의 주인공 이윤규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공부랑 합격하는 공부가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던데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이걸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어떤 식으로 좀 풀어낼 것인지 이런 기술적인 방법은 우리가 조금 덜 봐왔던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외국에서는 굉장히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각광을 받았고 우리도 좀 그런 거를 좀 배울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변호사님께서 시험은 기출로 시작해서 기출로 끝난다라는 얘기 네. 하신 적 있나요? 있습니다. 있고 이거는 네. 굉장히 유명한 또 수험가의 어떤 정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 이 방법을 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나눠야 돼요. 무조건 인풋과 아웃풋은 무조건 나눠야 돼요. 인풋을 기출로 시작하고 아웃풋도 기출로 끝내야 돼요. 두 가지 의미인데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출 문제를 모두 모아서 매년 나오는 거, 2, 3년 한 번 나오는 거, 5년 이상 됐을 때 한 번 나오는 거 나누고 난이도를 또 매겨서 우선순위 A급부터 공부를 하면 되겠죠. 이게 귀납적으로 기출로 먼저 인풋하는 방식이고요. 그다음 학생들 중에 보면은 마무리할 때 갑자기 강의를 자꾸 듣는 학생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가서 문제 풀고 이래야 되는데 뭐 강의를 듣는다든지 모의고사를 다시 한번 풀어본다든지 이거는 너무 좀 엉뚱한 게 내일은 잔디구장에서 축구를 하게 돼 있는데 갑자기 동영상 뭐 시청해서 네이마르 기술 한번 볼까? 남이 한 걸 본다든지 강의를 보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내일 잔디구장인데 오늘 갑자기 잔디가 아니라 뭐 모래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축구 연습하면 전혀 이게 의미가 좀 없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마지막에 기출로 마무리한다는 거는 실제 시험장에 사실 좀 잔인한 말이긴 한데 내가 올해 시험을 쳤는데 만약 안 됐어요. 수능을 쳤는데 점수가 안 나왔거나 원하는 시험에 못 붙으면은 얘도 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출의 흐름을 계속 한 10년치 정도를 답을 체크해 놓고 한 미리 시험 치기 한 1, 2주 정도 전에 계속 그것만 보면은 놀랍게도 거기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시험 적응력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토익 시험 치러 갈 때 귀에 뭐 대부분 꽂고 가시지 않나요? 그 듣기를 미리 해보는 거. 현장에 나의 적응력을 미리 맞출 필요가 있어요. 근데 뭐 강의를 인풋을 갑자기 다시 한다든지 아웃풋 해야 되는데 그다음 아니면은 또 뭐 전혀 모의고사를 풀어본다든지 이런 거는 너무 실제와는 동떨어진 마무리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기출로 시작해서 기출로 끝낸다는 거는 기출을 수집해서 공부를 시작하고 기출로 마지막 적응력을 높이면서 끝낸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능 직전에 만약에 수학 기존 기출 문제들이 쫙 있다고 할 때 변호사님은 그걸 가지고 그냥 유형을 쫙 보라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번씩 다 풀어보라는 건가요? 그게 이제 세 개로 나누면 좋겠어요. 인풋 할 때는 처음에 유형을 나누고요. 그다음 아웃풋 할 때는 풀어보고 마지막에 내가 다시 시험장에 풀어본 것들만 들고 가서 눈으로 빨리 머리로 한번 쉬는 시간에 풀어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 수능 만점자분들 중에도 내가 일부러 쉬는 시간에 비문학이라고 우리 국어에 그거를 문제를 들고 가서 계속 풀어봤다는 분이 있어요. 어차피 그게 또 작년도 기출은 올해도 비슷하게 나올 거고 거기에 대한 나의 어떤 행동 지침을 자꾸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실제 시험장에 가면 난 이렇게 할 거야. 그게 마음속으로 막 시험장에서 안 떨어야 된다고 소용이 없어요. 자꾸 그거를 루틴을 만들어서 훈련을 하고 그렇게 마무리하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수능의 흐름으로 봐서는 이제 좀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좀 당황한다. 네. 그렇죠?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지문이 갑자기 나오게 됐다. 네. 이런 건 이제 기출을 학습함으로서는 대비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만약에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내가 그것부터 푼다는 건 사실 조금 현명하지 않은 대처일 수 있습니다. 굳이 일부러 당황할 필요 없거든요. 다른 유형에서 점수를 많이 정립을 해두고 A급, B급,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보면 C급에 가까운 느낌이거든요. 이걸 마지막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내가 접근을 좀 하는 게 좋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런 문제가 다른 시험에 나왔다, 신유형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아마 기출을 충분히 안 다뤄보셨을 가능성도 저는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수능 시험 같은 경우는 기출을 굉장히 많이 노출도가 높은 편인데 성인 시험은 생각보다 기출을 많이 안 보세요. 기출자 눈으로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돼서 사실은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또 나왔는데 나만 새로운 유형이 나왔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굉장히 상담하다 보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전략적으로 좀 늦게 어차피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생소한 거일 거거든요. 이렇게 접근하거나 아니면은 나 혼자 새로 나왔다고 착각하는 걸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 변호사님은 기출 문제를 얼마나 어느 네. 정도로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이전에 나오신 되게 유명하신 수학 전문가님은 기출을 너무 많이 접해서 그것도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무조건 기출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충돌하는 게 아닌 게 말에 생략된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제 말씀하신 분이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땐 수능 쪽이실 것 같아요. 왜냐면 수능하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네. 기출을 하다가 나 많이 봤으니까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는 딴 걸로 해버리는 거예요. 사실 마무리까지 기출로 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능 만점자분들 이런 분들 인터뷰해보면 마르고 닳도록 기출 봤다. 거의 다 외울 정도다. 다만 이게 인풋할 때 내가 봤기 때문에 이미 안다고 착각해버린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극단적으로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기출은 너무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아껴둬야 돼. 마지막에 풀어야 되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접근법 자체로서 어떤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이 상황에 맞는 솔루션이거든요. 너희들 이미 충분히 많이 보고 있으니까 좀 아껴뒀다 마지막에 꼭 풀어봐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반드시 기출 많이 보고 내가 거기 전문가가 돼야 돼요. 내가 출제위원이 됐다고 생각하고 진짜 좀 쓸데없는 상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어디 뭐 이제 뭐 바닷가 같은데 이제 리조트 같은 거 또는 뭐 휴양시설 같은 거 하나 잡고 거기서 출제를 하겠죠. 합숙하면서. 그러면서 여기 뭘 한번 내볼까? 어떻게 올해 한번 바꿔서 내볼까? 선생님 이거 작년에 우리 뭐 냈었죠? 이런 과정들을 자꾸 생각해줘야 우리가 출제자 마인드를 파악할 수 있고 현장에 갔을 때 적응력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기출을 많이 봐야 돼요. 기출을 그럼 몇 년 전 것까지 보는 게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제가 뭐 기준을 딱 제시한다기보다 이건 목적과 수단 관계인데, 목적은 내가 기출을 사실 풀이법을 완벽히 알아야 돼요. 유형, 빈도, 풀이법 요 세 가지를 알면 되거든요. 근데 내가 한 번 보고도 사실 아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저는 뭐 5년치 정도는 필수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기출 보는 거는 시험 기간 내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나의 어떤 바이블이라고 생각하고 방향성을 확인하는 용도로 자꾸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은 고등학교 입학한 순간부터 기출을 계속 보는 걸 추천하시나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하얀 백지에 그림을 잘못 그림 굳히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실 내가 사고가 좀 지식이 성숙되지 않을 때 봐버리면은 이상한 선입견이 생기는 가능성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것보다 내가 어느 정도 좀 다룰 수 있게 됐다. 개념 정도 내가 어느 정도 안다고 할 때 보는 걸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처음에 인상을 나중에 나도 모르는 무의식을 수정하는 게 제일 어렵고, 이것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수험은 한 2학년 중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좀 수능 준비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정시를. 그때부터는 진짜 기출을 마르고 닳도록 좀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불안감, 참 그 수험생들 모두가 불안하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항상 불안해요. 불안감은 낮추고 효율은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공부법이 또 있으시다고. 첫 번째, 땡땡을 목표로 공부하지 마라. 이거는 좀 쉬워 보이는데요. 불안감을 잠재우려면 너무 높은 목표를 세우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만점? 맞아요. 만점 맞아요. 바로 딱 이제 이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시작했어.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난 하버드를 목표로 하는 굉장히 만점이거든요. 만점. 만점이에 답은 한 3가지 정도 단어가 바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점, 1등, 수석. 이걸 목표로 공부를 해버리면 사실 그분들은 뭐 굉장히 좀 우리가 운이라는 어떤 컨트롤할 수 있는 요소들도 작용하는 것 같고요. 물론 실력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그렇지만은 내가 1등 목표로 하는 건 조금 너무 처음부터 난이도를 높게 잡는 게 아닌가. 아까도 중간에 뭐 설명을 드렸지만 성취동기 이론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난이도가 스트레스를 나에게 굉장히 많이 줘요. 불안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스트레스도 종류가 3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이 장기 스트레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1등을 목표로 해야 돼. 만점을 받아야 돼. 근데 변호사님 저는 그렇게 안 하는데요 라고 하는 분들 많아요. 성인 수험생들. 아니에요. 공부법은 죄다 만점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기본 강의 엄청 꼼꼼하게 듣고, 기본서 진짜 뭐 엄청나게 반복 암기하고, 그게 만점 공부하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실제 시험은 조금 현명하고 좀 교활하게 시험에 나온 부분을 먼저 좀 공부할 필요가 있죠. 그게 방법이나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나의 멘탈 스트레스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들을 좀 낮춰서 서서히 올려가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좋네요. 맞아요. 문 닫고 합격하는 걸 목표로 한다 이런 친구들 있었거든요. 정말 좋죠. 네. 제가 작년에 문 닫고 공인중개사 시험 60.083점으로 똑같지 않습니까? 합격하면?
그러니까요. 네, 뭐 네. 그건 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운도 좋았고. 네. 네. 만점을 목표로 공부하지 마라. 음. 근데 이제 개중에는 뭐 목표를 높게 세워야 네. 잘 안 돼도 뭐 중간 이상 한다. 뭐 또 이런 얘기도 많이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런 얘기도 있죠. 저희가 특히 이제 저희 세대에서 아마 그런 얘기들이 좀 강조가 많이 네. 됐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변호사님 세대에서요? 헝그리 정신, 아니,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네. 우리 변호사님 세대 아니에요. 80년대생들. 어떤 우리가 한강의 기적처럼 어떤 공부에 있어서도 그런 걸 조금 도대체 언제 얘기해? 한강의 기적. 네, 2번. 게임 핸드폰을 위한 땡땡땡을 만들어라. 네. 야, 오. 아주 재밌는 답이 생각난. 사이버머니를 만들어. 상당히 지금 선입견을 버리고 이분 이제 문제를 풀길 바라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이버머니. 사이버머니 이제 말도 안 되고요. 가만히 있습니다. 게임 위안. 휴대폰을 위한. 불안과 스트레스가 이제 연관이 돼 있고 이건 다이어트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이어트. 그 치팅데이처럼요? 마치 정답 치팅데이입니다. 오. 역시. 사실 아니, 오늘 거기 갈수록 진짜 이 두 의도를 완전히 파악하고 계신데? 아니 다이어트 말하니까 그 네,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생각이 한번 열어줘라. 네. 아. 왜냐면 사실 우리가 공부라는 거를 좀 너무 이제 성스럽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 공부하고 허리가 좋아졌다, 눈이 좋아졌다 이런 분은 없거든요. 없죠. 죄다 이제 공부 열심히 하는 분들 보면 안경 쓰고 있고 허리로 대부분 고생하는데 공부는 이 결과가 좋은 거예요. 이거 하고 나면 나중에 뭐 좋은 대학을 간다든지 아니 뭐 좋은 자격을 간다든지 이런 거지 과정은 진짜 지옥 같은 힘든 거거든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결국에 다이어트랑 공부의 공통점은 본성을 이성으로 누른다는 것에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화장실 가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런 거하고 똑같죠. 공부라는 건 위험이에요. 나의 삶에 대한 억압이기 때문에 풀어주는 날도 있어야 되는데 현명하게 해줄 필요가 있죠. 우리가 오늘 공부 뭐 예를 들어서 엄마 아버지 중에 이런 분들 계세요. 우리 아들 공부 오늘 열심히 했으니까 게임 30분 해. 요거 해소가 안 돼요. 30분 찔끔 하면 공부한 내내 다음 미션이 생각나요. 아까 그 못 깬 게 생각이 자꾸 나는 거죠. 차라리 그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부를 좀 목표량 예를 들어 뭐 일주일에 60시간 이런 식으로 좀 해두고 그걸 내가 채웠다. 그러면은 한 하루 정도는 내가 부족한 거 좀 보충하고 남는 시간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들 해주게 허용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식욕이 가장 큰 욕구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도 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공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할 수 있고 또 굉장히 좋은 성적 받으신 분들은 치팅데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으셨지만 이렇게 다 하셨어요. 그건 저도 찬성입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놓지 않았던 저만의 시간이 있어요. 바로 운동 시간. 전 축구는 무조건 일주일에 네. 두세 번을 해야만 가능했거든요. 이 일상이. 네네. 근데 그걸 또 부모님은 아예 저를 신경을 안 쓰셨어요. 제가 알아서 잘 축구와 공부, 다들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왜 그러시는 거예요? 혼자 잘하셔서 이제 네. 명문대로 이렇게. 근데 진짜 저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신에 뭐 20-30분 깔짝깔짝 주지 마시고 네. 줄 거면 시원하게. 맞습니다. 그게 이제 부모님 관점에서 보면 되게 쓸데없는 거거든요. 게임한다든지 뭐 축구하러 간다든지 이러면. 그렇지만 우리 수험의 인생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걸 유효한 쓸데없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없으면 기계도 휴식을 취해야 돌아가는데 사람도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전에 그러면 그 약속한 분량을 했을 때 아예 이렇게 시원하게 치팅데이를 주라고 하셨는데 네. 아이가 뭐 인내력도 약하고 해서 자기가 목표한 바를 못 이뤘어요. 네. 그럼 어떡하죠? 이거는 질문 관점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목표가 잘못돼서 그렇죠. 대신에 우리가 처음부터 뭔가 목표를 높게 잡고 좌절해서 나는 안 되나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PT 받는 거하고 똑같다고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고도 뇌를 가지고 하는 거죠. 뇌는 몸의 일부고 쓸수록 이 사고의 근력이 증가를 합니다. 처음에 내가 10분, 20분밖에 집중을 못한다. 그럼 다음에 목표는 25분이 되면 돼요. 거기서 조금씩 30분, 35분, 40분을 늘려가는 게 중요한 거지. 처음부터 뭐 4시간, 3시간 이렇게 목표를 높게 잡고 이거 못했는데 내가 치팅데이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좋습니다. 자, 세 번째 방법. 뭐뭐처럼 나를 테스트하라. 뭘까요? 횟수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자기 테스트를 뭐 3달에 한 번, 뭐 2달에 한 번 이게 아니라 계속 좀비처럼 나를 테스트하라. 매 시간 나를 막 미안합니다. 그래야 덜 불안하거든. 내가 현재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정답은 이제 시험 당일처럼 테스트하는데
실제 그걸 너무 많이 반복하면 좀비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귀찮을 매일 정도로 시험 당일처럼. 근데 말씀 자체는 맞죠. 네. 당일처럼. 당일처럼. 시험 당일 같은 높은 긴장도와 그런 어떤 집중 상태가 음. 돼야만 내가 시험을 테스트를 해볼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조금 방법적으로는 좀 색다른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음. 한마디로 내가 말을 할 수 없다면 모른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한 일타 강사가 됐다고 생각하고 나를 좀 가르쳐보면 좋겠어요. 오. 특히 어려운 부분들. 음. 내가 설명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알게 되고 음. 여기서 추론이 작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답을 내가 뭔가 외우고 아는 상태예요. 이걸 자꾸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머릿속에 퍼즐들이 하나씩 맞춰지면서 공부가 좀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셀프 렉처라고 하는데 일본 같은 데서는 이제 학원에서 학생들이 나올 때 중얼중얼 이렇게 나와요. 이상한 사람들처럼. 저도 예전에 이제 주로 졸릴 때라든지 아니면 이제 끝나고 기숙사 걸어갈 때 이런 걸 했었는데 혼자 이제 뭐 저를 가르치면서 걸어갔죠. 맞은 사람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맞은 사람이요? 네, 맞아서 네, 뭐 어쩌고 제가 저도 약간 느낌이 좀 뻘쭘하고 말 거는 줄 알고 그럼 이제 뭐 한잔 하셨겠죠. 그래서 그런 적도 있고 한데 자기를 가르쳐 보면서 자꾸 이게 되면은 시험장에서도 작동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좀비처럼 테스트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실제로 공부 계획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보통 우리가 계획을 미래를 향해 세우죠. 아까 이제 또 환경부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포부를 가지고 세워요. 미래를 향해.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목표에서 거꾸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세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영어 공부를 가지고 쉽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올해 나는 뭐 영어 잘하는 사람이 돼야지. 우리 뭐 특히 성인이 그런 목표를 많이 세우잖아요. 이거 못 지켜요. 며칠 지나면. 왜? 집중이라는 개념은 사실 목표랑 관련이 크게 있습니다. 집중이 안 된다는 거, 할 게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외국인만큼 영어를 잘하고 싶다면 외국인이 평소에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나 또는 문장, 책을 하나 사요. 이거를 하루에 8페이지 봐야지 이런 식으로 거꾸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책이 300페이지면은 목표가 뭐 6개월인데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 계산해서 하루에 8페이지 보자는 것과 원어민처럼 내가 영어 공부해서 그렇게 되겠다는 건 너무 구체성이 다르죠. 집중도에서 차이가 나고. 그래서 공부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부할 때도 이 책이 몇 페이지니까 현재 남은 기간 얼마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얼마야. 하루에 몇 페이지를 봐야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거꾸로 세워서 오는 거죠. 정말 이해가 잘 되네요. 방금 얘기 너무 좋은데요? 왜 그 영어의 예를 들으셨는데 네. 8문장은 내가 오늘은 한다. 네, 하루에. 맞습니다. 네. 그게 쌓이면 이제 네. 외국인처럼 말하기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외국인처럼 말해야지 계획 세우고 네, 영원히 이거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앉아있는 하고 있죠. 자, 시험 시간 배분. 네.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너무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공부 계획은 되게 잘 세웁니다. 보통 이제 초등학교 방학쯤 마스터를 하죠.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이렇게. 근데 시험 계획이 있는 분들이 잘 없어요. 없어요. 사실 시험은 웬만한 시험은 시험 시작 5분 뒤에 다 결정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5분 안에 결정. 5분 안에요? 네. 어떤 문제를 내가 먼저 풀어서 어떻게 점수를 적립하고 어떻게 확률을 높일 건지를 계산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정말 어려운 예를 들어 뭐 국어, 수학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러면은 공부를 잘 못하는 분들은 워밍업도 안 된 상태인데 우리가 의욕이라든지 아니면 실력, 현장 적응력 워밍업이 돼야 되거든요. 바로 그 문제에 올인해버리고 재수하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내가 어떤 유형의 문제가 어렵다. 그리고 시험장에는 어떤 문제가 어느 정도 배분으로 나온다. 그래서 나는 A급 문제부터 난이도 쉬운 것부터 먼저 풀겠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사실 시험은 자주 나오고 쉬운 거를 잘 푸는 사람이 점수를 높이 받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걔를 먼저 푸는 플랜을 평소에 연습을 해두고 시험장에서도 시작하면은 한번 쭉 넘겨봐야 돼요. 넘기면서 이거는 내가 오늘 못 풀 것 같다는 거 동그라미 쳐놓고 넘어가야 돼요. 나중에 딴 걸 풀면서 워밍업이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40문제가 나왔는데 내가 26문제 정도를 이제 풀었어요. 그 다음에 한 10문제 정도 고민을 했어요. 그럼 4문제가 남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4문제를 인생을 걸고 풀어야지랑 40문제를 인생 걸고 풀어야지 너무 느낌이 다른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가 압도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시험장에서 푸는 순서를 시험장 계획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그걸 평소에 연습을 꼭 해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시험 시작하면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봐요? 80점을 만약 맞아야 된다. 이런데 뭐 한 10개 정도 틀리면 80점 맞을 수 있다 그러면은 10개는 버려도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풀 10개를 동그라미 쳐요.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 40문제라 그러면 나는 30문제를 푸는 사람과 40문제 목숨 걸고 푸는 사람 다르거든요. 다르죠. 처음부터 10문제 버리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40문제를 훑어보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지 않나요? 그래서 평소에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만 보고 뭘 묻는지를 알 것 같은 게 필요하죠. 유형별로 자기가 알거든요. 내가 함수를 못하는지, 집합을 못하는지, 비문학을 못하는지, 전체글 구조 파악한 거 못하는지, 한자를 바꾸는 걸 못하는지, 화작문을 못하는지, 이런 것들이 평소에 내가 연습이 안 돼 있으면,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그거 본다고 막 몇십 분 지나가겠죠. 5분 안에 끝내야 돼요. 그런 훈련이 되면 5분 안에 훑어보기가 끝나야 된다. 네,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더 빨리도 될 수 있고. 더 빨리도 될 수 있고. 최대 5분입니다. 최대 5분. 네. 너무 공감 간다. 내가 진짜. 저걸 못 해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제가 이제 실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저희는 이제 16장의 사법고시가 문제가 그다음에 한 페이지 팔지선다예요. 한 페이지 한 2개에서 3개 정도 문제가 실려 있는데 그 중에 계산 문제가 있어요. 저는 수학도 잘 못하고 산수도 못하고 그러니까 얘가 나오면 안 풀겠다라고 전략을 세웠어요. 안 푼다기보다 마지막에 풀겠다 이랬는데 그 어려운 문제를 주변에 한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시험 시작했는데 이런데 저는 그때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어요. 야, 이 사람들 전략이 없구나. 나는 안 풀 거야. 이렇게 다른 거 다 풀고 저는 여유 있게 마지막에 공지 풀고 시험 합격을 했죠. 그냥 거기서 제가 시작부터 좌절하는 사람과 어차피 이게 나올 거니까 안 풀 거라고 계획을 세우는 사람 완전 결과가 다른 거죠. 근데 이게요, 뭐 우리 회장님도 시험 많이 봐보셨겠지만 막상 시험 볼 땐 그 생각을 잊어요. 맞습니다. 저도 재작년에도 제가 그래서 한마디면 1차를 떨어질 뻔했는데 네. 정말 운 좋게 붙었고 2차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들어갔는데 내가 한 10분 지나니까 한숨 쉬면서 한 문제에 몰두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평소 훈련이 중요하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다음 시험장에서 루틴을 꼭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저는 스포츠 심리학이라든지 스포츠 선수들을 좀 많이 보고 배웠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박태환 선수 같은 경우는 올림픽에서 이제 메달을 따고 입상하기 전에는 그 부정 출발해서 실격당한 적이 있어요. 너무 떨어가지고 소리를 못 들은 거죠. 준비하라 그랬는데 뛰어든 거죠. 입술에. 근데 이후에 자기만의 루틴, 음악 듣고 보통 있었잖아요. 선수님께서. 그런 내가 뭐 시험장에서 음악을 듣든 뭐든 나의 어떤 그 시험 감각을 끌어올리는 불안감을 줄이는 루틴을 꼭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시험장에서 5분 안에 모두 체크하는 것도 그 루틴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평온해지고 나올 게 나왔구나. 이거는 전혀 새로운 문제가 나왔네? 나중에 풀어야지. 이런 게 세워지는 거죠. 이거 없이 접근하면은 한 문제 한 문제가 인생을 건 테스트가 되거든요. 진짜. 너무 멘탈이 왔다 갔다 해버려요. 제가 나중에 이제 그 해설지를 보고 가채점 후에 이제 봤을 거 아니에요. 네. 시간이 없어서 찍을 수밖에 없었던 문제 중에 반 이상이 제가 시간만 있었으면 편안하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던. 맞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걸렸던 한두 세 문제 때문에 그걸 완전히 살펴볼 시간을 놓쳐버린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시험이든 적용이 되겠네, 이 네, 이론. 맞습니다. 네. 맞아요. 솔직히 저 약간 의심스러웠던 부분이 요 마지막에서 완전히 지금 약간 해결되고 있어요. 너무 공감이 아까 같이 갔던 게 저도 영어나 국어 과목엔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딱 보면 이게 무슨 유형이고 내가 어려워하는 거다 아니다가 파악이 되는데 어려워하는 과목은 이 훈련 자체나 유형에 대한 분석 자체가 부족하니까 문제를 봤을 때 그게 감이 안 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그 기출 분석이나 유형 분석 이런 게 다 엄청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변호사님 지금 마지막 되니까 상당히 뿌듯해 하시는데 먹혀들었어 뭐 이런. 제가 부장님을 설득했다. 네. 이게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작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체감을 해보셨기 때문에. 정말. 네. 와. 네. 그럼 구독자 질문 남겨주셨는데 우리 환경부장님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고1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변호사님의 영상을 찾아보니 하루 16시간 공부를 하셨고 앉아있는 시간이 20시간이 넘었다고 하던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저희 아들은 정말 30분도 못 앉아 있습니다. 엉덩이가 들썩이는 게 눈에 보여요. 엉덩이로 공부를 한다는데 고3까지 버틸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오래 앉아있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걸 어디 올리셨군요. 20시간. 예. 제가 저도 이제 전설적인 어떤 삼관왕 변호사님이 계신데 하루에 17시간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앉아있는 시간은 그보다 길고 본인이 이제 뭐 순 공부 시간이 그 정도다 그래서 내가 뭐 그분만큼은 안 되니까 1시간 줄여서 목표는 16시간으로 이렇게 해서 했었습니다. 누군가가 했다면 저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와. 16시간을 공부하셨어요? 네. 20시간 앉아 계시고요? 네, 거의 그 정도 앉아 있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근데 그게 이제 뭐 2가지 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접근법 자체를 내가 좀 바꿔가지고 남이 했으니까 나도 된다는 어떤 깡다구 방식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것보다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걸로 좀 바꿔보면 좋겠어요. 좋아하는 걸로 한번 바꿔가지고 저는 공부라는 거를 어떤 남과 경쟁한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면 이게 저는 이제 부산대를 나왔는데 사법고시 치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소위 스카이라고 하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분들이에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이 사람들하고 경쟁한단 말이야? 이렇게 내가 나를 거기로 몰아갈 필요가 없고 나는 그냥 82점 넘게 받으면 되는 거고 82점 받으려면 12문제를 버리면 돼요. 공부 안 할 거를 제가 버리고 나머지만 풀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 속에서 자꾸 저를 튜닝을 좀 많이 했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공부할 때 어떤 지식을 쌓고 경쟁한다는 느낌보다는 밑줄 치고 형광펜 뭐 칠하고 그다음에 요약해보고 그러니까 어떤 판단이나 감정이 개입하지 않는 것들 게임처럼 자꾸 했어요. 하다 보니 실력이 늘어있는 것들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게임하고 이제 공통점이 공부가 공략집이 존재하고 통한다는 것과 그다음에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저는 철저하게 감정을 좀 배제하고 기술을 자꾸 쓰려고 노력했어요. 요것만 하다 보면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다음에 공부할 때도 제가 한 번 앉으면 보통 뭐 지금도 뭐 굉장히 오래 앉아 있지만 3-4시간 정도는 그냥 기본적으로 앉아 있거든요. 근데 이 시간 동안 똑같은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내가 뭔가를 내가 집중을 못하고 일어난다는 거는 목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시간 동안 수학 공부할 거라는 학생과 10분 동안은 개념 보고 20분 동안 응용 문제 보고 30분 동안 복습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이 10분만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25분밖에 집중을 못한다 그러면은 일을 나눠서 10분짜리 일을 하나 만들고 15분짜리 일을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그 속에서는 집중할 수 있잖아요. 사실 내가 오래 못 앉아있다는 거 ADHD일 수도 있죠. 그런 거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게 아닐 때는 목표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게 나눠가지고 내가 좀 감정이라든지 이런 걸 좀 배제하고 한번 좀 잘게 세분화해보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감독입니다. 가지고 계신 그 원칙을 여기저기 조금씩 변형해서 적용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네요. 네. 그것들을 제가 확인해보고자 이 외국 서적들을 다 수집을 해서 한번 분석해본 거고요. 와. 그러니까 뭐 한 3-4시간은 뭐 얼마든지 지금도 앉아 계실 수 있군요. 저는 솔직히 수험생인데 뭐 8시간 공부한다면 사실 이해는 잘 안 돼요. 왜냐면은 저는 지금 일하는데 앉아서 밥 먹거든요. 와이프가 이제 음식 해다 주면 앉아서 거기서 일하면서 그냥 저는 열 몇 시간씩 앉아 있어요. 그냥 앉아서. 요즘도? 예. 그게 어떤 야 너니까 가능하지 않냐 이게 아니라 훈련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그 시간을 늘리고 내가 이 속에서 해야 될 거를 앉아서도 저는 바로 실행을 하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시간을 계산해서 뭘 해야 될지 다 한 분 단위로 계획을 세워둬요. 그것만 하는 거예요. 10분 동안 요거 하자. 30분 동안 요거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쌓여서 그게 막 열 몇 시간이 되고 이런 거지. 그러네. 한 번에 16시간 공부 못 하죠. 잘게 쪼개서 계획을 세우는. 맞습니다. 그러면서 성취감이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내가 요거 했으니까 더 해볼까? 재미가 있죠.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녹화 끝나고 여기 한 10시간 더 앉아 계시다가 문 좀 닫고. 부장님만 남아 계실 수 있으시나요? 아니, 저는 계획이 있죠. 저는 좀 나가는 계획이 있어요. 내일 아침에 저기 우리 제작사 대표님하고 인사 한번 하시고 내일 들어가세요. 그래서 딱 좀비처럼. 좀비처럼. 근데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냥 급 생각난 건데 네. 그렇게 오래 앉아 계시면 허리가 아프지 않나요? 아프죠. 그래서 공부할 때는 도구가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분이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는 책이라든지 자세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의자가 일단 압도적으로 좋아야 돼요. 공부는 엉덩이랑 허리로 한다는 게 엉덩이랑 허리가 편해야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방석, 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독서대가 있어야 돼요. 사람은 아까 다이어트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공부하겠다는 게 아니라 자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그래서 이게 눈높이에 맞게끔 책이 올라와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게 돼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사람은 활자라는 거는 다 내가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트랜슬레이트를 거치는 거거든요. 이윤규 이러면 윤자가 뭘까? 규자가 뭘까? 공부라는 건 무슨 공자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시각적인 것들은 뇌에 한 번에 저장이 됩니다. 이게 작업 기억이라 그러는데 뇌 속에 별도의 해석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형광펜, 볼펜 이런 시각적 도구들 활용을 잘 해줘야 돼요. 책에 줄을 안 긋는다? 그런 사람 제가 10년 진짜 제가 천재들 많이 봤지만 한두 명 봤어요. 나머지 사람은 시각을 활용을 잘 해줘야 돼요. 그게 어떤 뇌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도구를 쓰지 않는 분들 보면 저는 천재 아니면 공부 못 하시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죠. 오늘 시험을 앞둔 분들에게 길을 열어준 현실적인 조언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윤규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에듀소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더 맛있는 교육 소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